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트 언더스탠딩. 아, 오늘 미술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분야인데. 장수홍 기자님 오늘 처음 미술은 네, 또 처음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요? 장 기자님 말고. 자, 네. 아치인유 이세라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네. 미술 작품도 배울 거지만 네. 미술 그 경매하고 사고 팔고 음. 좀 사기도 당하고 이런 얘기들까지. 사기를 당한다고요? 사기도 당한 사람들 많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지 미술 또 투자하고 하는 시장은 어떤 건지 네. 겸사겸사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세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세라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네. 좋네요, 좋네요. 오랜만에 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미술 오늘은 또 미술을 배워보는 시간. 네. 오늘 미술 사기 오늘은 사건? 그런 것과 연관해서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술 해보려고 투자.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미술품을 하나의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을 얻는다는 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거는 또 왜 그런 건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기야 가능하겠죠. 그쵸. 어떤 방식으로 또 엄청 가능한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잘만 고르면 네. 선구안만 있으면 네, 동의 안 해주네. 아닌 것 같습니다. 사기당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예.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기 전에 오랜만에 퀴즈 한번 갈까요? 뭐 퀴즈 너무 어려워 이거. 퀴즈 한번 갈까요? 네. 또 새롭게 장 기자님 기자님 오셨으니까. 꼭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보시는 작품들은요 현재 글로벌 아트마켓에서 가장 핫한 젊은 작가들이에요. 이게 비싸게 팔리는 맞습니다. 것들이에요? 네. 어. 일부 작가는 지금도 작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지금 제시된 이 작품들은요 세계 미술 시장의 호황기를 맞았었던 2021년, 2022년도에 실질적으로 크리스티와 소더비 경매에서 나와서 낙찰이 됐던 작품들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걸 맞추면 안목이 있는 안목이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힌트 비슷하게 뭐 예, 드리기 힌트 좀 위해서 줘.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거. 이 밑에 정보를 다 좀 넣어놨어요. 아. 작가의 이름도 있고 작가 이름 나이도 모르죠. 있고 재료도 있고 국적까지 심지어 넣어놓은 그걸 종합해서 찍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저는 느낌을 좀 저는 살려보는 거예요. 4번. 4번. 어. 이유는요? 영국. 영국이어서. 영국이라서 아, 왠지 국적. 영국 작품 좀 글로벌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영국의 있죠. 우리가 또 영국의 그 젊은 작가들의 혁명성에서 배웠거든요. 네. 또. 저는 3번. 3번. 가나? 네. 왜요? 왜? 약간 힙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기당하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전혀 다른 또 답을 해주셨는데 네. 정답을 안 바꾸실 거예요? 솔직히 후회 없죠? 2번도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저게 제일 비싸단 말이야. 네. 네. 후회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4번. 오. 저게 뭐야? 1번입니다. 이게 제일 비싸네. 네. 니콜라스 파티의 블루 선셋이라는 작품이고 22년도에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출품이 됐었어요. 네. 한화로 약 90억 원. 그러니까 지금 시세 그 저게. 환율이긴 한데 어. 추정가는 홍콩 달러로 3,8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5,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었고 사실은 그 외에 2, 3, 4번도 결코 그 낮은 금액은 지금 아니네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저것도 높은데 네. 1번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렇죠. 이게 뭐? 야 정말 저는 추상화는 잘 몰라가지고. 네. 특히 이 뭔지 2번에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안나 웨이언트라는 이 여성 작가의 작품은요. 네. 뭐 실질적으로 낙찰가는 여기에서 가장 낮지만 음. 애초에 추정가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16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추정가의 10배가 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래 2번도 이기 있을 줄 알았어. 그쵸. 저거 강렬하잖아요. 뭔가. 좀 힙해 보이잖아요. 예. 1번은 왜 비싼 거예요? 왜 비싼 거야 대체 1번이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퀴즈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온 것 같아도 네. 오늘 할 이야기랑도 연관이 있는데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게 대체 미술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는 뭐냐?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퀴즈를 내면서 두 분께 뭐 힌트다라고 하면서 작가의 뭐 생년도, 국가, 그리고 뭐 재료까지 뭐 이렇게 다 정보들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두 분은 그래서 이 중에서 뭐 국가 정보를 좀 참고하시기도 하셨고 예.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술품의 가격을 그것만으로
추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니콜라스 파티케 지금 가장 비쌌는데 예. 파스텔로 그려진 작품이거든요. 예. PD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네. 파스텔. 파스텔로 그려진 작품인데 미술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재료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파스텔은 아무래도 유화나 아크릴보다는 지속력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럼 작품 가격이 좀 내려가기도 해요. 예. 애초에 추정가가. 근데 지금 파스텔인데도 가장 높았어요. 그 뭐야? 어. 그러니까. 그럼 국적은 또 어떤 것 같아요? 가나나 뭐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영국 작가가 좀 더 높을 것 같고 예. 여기선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미인대처럼 완전 주식시장의 미인대를 뽑듯이 그냥 나는 비싸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이 많으면 비싼 거고 그럼요. 혹은 평론가가 네. 뭘 어마어마한 작품이야 라고 바람을 잡아주면 네. 그럼 비싸지고 그 너무 그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술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요소가 절대로 뭔가 뭐 원가 대비, 뭐 대비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작품은 지금 2차 경매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가격들인데 예. 여기에서는 완전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을 붙이는 게 또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 딜러부터 컬렉터부터 갤러리스트 여기에 이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격을 띄우는 실질적인 작업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어떤 미술 시장의 그 생리 혹은 미술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비합리성, 비이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미술 시장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합리를 기대하면 안 돼요. 미술 시장에서는 시세 조정 이런 거 없습니까? 시세 조정을 하기 위한 또 어떤 장치들이 또 막 들어가요. 있겠지 옆에서 저는 얼마 막 옆에서 야 넌 얼마 불러 불공정거래 시세 조정 이런 거 금감원에서 한번 딱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그런 어떤 거. 그 뭐 조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작업들이 또 실제로 들어가기도 그게 합니다.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주나 보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런 세력들이 또 있는 것이고 예. 요런 사례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미술 언더스탠딩에서도 한번 했던 작가죠. 아, 뱅크시. 네. 2018년도 10월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서 지금 보시는 이 풍선을 든 소녀라는 작품이 19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게 낙찰이 되는 순간 뱅크시가 작가 본인이 어떤 그 파쇄 장치를 작동시켜서 옆에 잘 보시는 잘라버렸어. 것처럼 이렇게 작품이 파쇄가 돼요. 예. 근데 뭐 낙찰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작품을 가져가기로 했고 동일한 작품이 3년 뒤에 역시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옵니다. 저렇게 된 상태로 그렇죠. 예? 이게 반이 이제- 잘린 상태로 네. 어. 저게 새로운 작품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새로운 이름도 붙여지게 되고 작가가 붙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게 또 3년 뒤에 경매 시장에 나오는데 낙찰가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예요 저게? 3년 만에 20배가 넘는 가격에 미쳤구나. 낙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현대 미술에서는 작품 가격이 어떤 이벤트, 화제성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아는 게 어쨌든 너무 가격이 중요한 올라가는 거죠. 너무 중요한 네. 거네요. 화제가 됐던 화제가 것들, 된 게. 예. 아.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아까 봤었던 안나 웨이언트라는 이 젊은 여성 작가의 작품가 상승 요인도 네. 가격 형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작가인데 1995년생의 아주 미모의 그 젊은 작가이고요. 거의 뭐 인플루언서예요. SNS를 예. 보면. 근데 이 작가를 유명하게 만든 거는 뭐 작품도 사실은 독보적이고 좋고 스타성도 있고 그 외에 결정적인 요인은 레리 가고시안이라는 사람과의 연애였습니다. 왜요? 저게 뭔데요? 할아버지랑 연애를 해. 어. 레리 왠지 돈 많은 가고시안은 사람 같은데? 돈 많은 사람? 가고시안 갤러리의 창립자예요. 아. 네, 근데 가고시안은 정말 세계 최고의 갤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뭐 뉴욕, 런던, 파리, 홍콩 전 세계 주요 미술 도시에 한 20개 정도의 지점을 두고 있는 그런 아, 정말요? 갤러리이고요. 아까 그 아저씨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술주정. 아니 지금 좀 한잔해서 샴페인을 마신 것 그러네. 같아요. 원래는 아. 저렇게 어. 하진 않는데 예. 연간 매출이 뭐 1조 원을 넘는 초대형 규모의 갤러리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국공립 박물관의 버금가는 기획력과 영향력을 자랑을 하고요. 이 가고시안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작가나 작품을 이 사람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고객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그냥 작품을 사요? 보기도 전에 그냥 사는 거예요. 거액을 지불하고.
왜냐하면 그가 픽한 작가는 반드시 가격이 오르고 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뜨게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죠. 믿는 거죠. 네. 어. 바로 그 가고시안과 안나 웨이언트가 연인 관계였었고요. 둘의 네. 나이 차이는 뭐 이제 50년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안나 웨이언트는 이 가고시안의 최연소 전속 작가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 안 뜰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나 웨이언트 우리 방금 봤었던 이 썸머타임이라는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거. 예. 2022년 5월에 경매가 붙여졌는데 이즈음에서 이 안나 웨이언트가 가고시안 갤러리랑 전속 단독 계약을 맺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예상 최고가의 5배인 150만 달러에 판매가 돼요. 전속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갤러리의 말 그대로 그 갤러리에서 그 갤러리에서만 단독으로? 한다. 네. 단독으로 한다. 네, 다른 전시를 데는 안 하고 아. 혹은 다른 곳과 하더라도 이 갤러리를 통해서만 그걸 할 수 있는 허락을 또 받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갤러리가. 근데 안나 웨이언트가 2년 전에 이 작품을 한 12,000달러에 판매를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2년 만에 12,000달러에서? 예. 2년 만에 지금 가고시안과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150만 달러에 판매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대형 갤러리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띄우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아주 흔한 그러네.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아주 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예. 글로벌 아트 마켓인데 그럼 한국 시장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걸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미술 시장의 현 상황부터 한번 봐보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미술 시장은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예.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에는 뭐 이 거래 총 규모가 3,840억 정도로 축소가 좀 됐다가 이듬해에는 7,500억, 그 다음해에는 8,000억 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여러 요인이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 잃은 돈이 미술 시장에 유입이 된 것도 있고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미술품이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이 됐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자본력이 있는 30, 40대 영 컬렉터들이 아트 컬렉팅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체로 좀 공격적으로 컬렉팅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SNS를 통한 정보 수집이나 혹은 작품을 보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그냥 거래를 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본력과 결정력과 정보력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들이 미술 시장을 결과적으로는 양적으로 좀 팽창을 시킨 거죠. 약간 벤처 투자하듯이 할 것 같아. 그냥 쫙 그런 깔아놓고 측면도 있어요. 그 중에서 네. 하나만 뜨면 내가 다 먹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미술 그 옥션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회장님 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컬렉터들과 젊은 컬렉터분들이 이렇게나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것도 좀 그런 거였는데 일단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굳이 경매장에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내서 응찰을 한달지 그리고 원하는 작품을 딱 찍죠. 그렇죠. 미리 네. 야 무슨 가격이든 맞습니다. 사와. 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뭔가를 소장했다라고 공개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이제 그 자산의 일부니까. 근데 젊은 컬렉터분들은 그 낙찰을 받는 순간 자체, 자기가 비딩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내가 낙찰을 받게 되는 예. 그 순간 자체를 영상으로 막 찍는 분들도 많고 아. 그걸 본인의 개인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이번에 얼마에 뭐를 낙찰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현우진 씨가 대표적으로 예. 그 땡땡이 할머니 작가인 쿠사마 야요이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수학 강사 현우진. 네. 그분을 통해서 또 쿠사마 야요이가 그 젊은 세대들한테 알려진 것도 있어요. SNS에 낙찰받은 작품을 공개적으로 이제 나 이런 거 보여주시기도 샀어 하고.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성향이 좀 다른 거예요. 이들이 좀 그 한국 미술 시장을 지금 팽창시키고 있는 주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 과시하기 좋은 건가 보다. 맞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뭐 미술 시장이 좀 팽창을 한 거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 세계 미술 시장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의 또 차별점은 뭐냐면 이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21년도, 22년도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맞죠. 거래 총 규모액이. 이거는 이제 글로벌 아트마켓의 거래 규모액인데 그러다가 23년이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글로벌 아트마켓의 전체 규모는 좀 내려가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한 단계 레벨업 뭔가 된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 축소됐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보다 적어도 1.5배는 성장한 수준을 지금 유지 중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전히 컬렉터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미술 컬렉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비싸게 내가 이거- 사기도 하겠고 예. 네, 리세일을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네, 전체적으로 거래가 어쨌든 활발하다라는 지표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요즘 막 언론에서는 이제 뭐 한국 미술 시장의 호황도 끝났다, 뭐 다시 규모대 내려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틀린 말이고 예.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거는 그래서 한국 미술 시장의 성장이지 축소가 아니다. 이미 성장한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 미술 시장의 엄청난 그 어떤 파워풀한 이런 마켓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도 한국을 정말 유력한 시장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트프라이스의 최근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호주와의 비교, 호주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호주에서는 뭐 1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기 위해서 18,000건 이상의 거래가 필요했는데 예. 한국은 단 3,000건의 작품만으로 이 우와, 정도의 수치를 뭐야. 달성했다. 엄청 건당 라는 가격이 거예요. 높다는 뜻이네요. 비싼 작품도 많이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옆에 맞네. 이제 뭐 번역을 해놓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컬렉터들이 자본력도 자본력이지만 수준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수준이 높은 거 맞을까요? 수준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은 약간 호구들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재벌 회장님들이 그냥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비자금용으로 하는 게 많은 걸까요? 아마 새로운 컬렉터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팽창된 것이고 그런 지표가 있고 또 이 새로운 컬렉터들은 회장님들의 취향과는 또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 한국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젊은 작가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컬렉팅하는 그런 어떤 능동적이고 좀 굉장히 학구적인 컬렉팅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컬렉팅하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정말 다를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자본의 상황이나 뭐 이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근데 뭔가 그 조금 더 전략적으로 투자에 좀 리세일을 염두에 두고 사실 어떤 컬렉터도 리세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컬렉터는 저는 없다라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미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 좀 추정가가 낮은 그런 작가들 위주로 컬렉팅을 하기도 해요. 그게 금액이 얼마? 뭐 몇백 몇백, 몇천 뭐 이런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부터 천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시작- 거죠. 네. 몇 천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거는 또 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국 미술 시장이 그럼 언제부터 성장했냐라고 했을 때는 21년, 22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21년, 22년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죠. 급성장했고 네. 이 시기에 또 해외 유명 갤러리들이 한국에 이렇게나 많이 진출을 했어요. 뭐 페로탕, 퀘닉, 화이트스톤, 타데우스 로파 정말 난 유명한 이름도 다 처음 들어봤어. 저게 다 무슨 소더비 같은 그런 데들이요? 이거는 이제 갤러리, 1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러리. 갤러리인데요. 전시를 열고 하는 곳인데 아. 예.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갤러리이고 무엇보다 이런 요인도 있었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 21년도에는 이거니 컬렉션이 기증이 예. 됐었고 예. 22년도에는 세계적인 아트 페어 중에 하나인 프리즈 서울이 개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지금의 한국 시장을 시장이 만든 조금씩. 네. 이건희 컬렉션은 이건희 회장 그 사망한 이후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기증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저것도 근데 네. 미술 시장 키우는데 영향. 대중들이- 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들이 그런데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큰 그 동력이 됐던 그걸 것 같아요. 보고 네. 야 이런 걸 수집했구나라고 그쵸. 생각하는 네. 샘플로도 되고. 네, 정말 줄 서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들어가고 그 마지막 전시날, 이건희 컬렉션 마지막 전시날에 예. 삼청동 일대가 완전 교통이 마비되는 거를 보고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건희 컬렉션의 좀 힘이었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정말 미술 많이 보나 봐. 근데 저희
그러니까 뭐그 저런 뭐 수천만 원짜리는 아닌데 음. 저희 또래들도 음. 집에 뭐 이렇게 액자라도 하나 걸어 놓고 싶어서 네. 그냥 프린팅된 거 말고 음. 실제로 작가들이 그린 뭐 아주 이제 아, 아마추어 좀 작가들이 무명의 작가라도 네. 아. 그런 것들을 한번 어디서 사지라고 고민해봤던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건 있어요. 아, 작품을 실제로 사고 싶어서. 네. 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좀 여기서 말하는 컬렉터들이 모으는 그런 그림은 아닌 거고 그냥 좀 아마추어 작가들, 네. 무명 작가들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단계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일반적이고 많이들 이제 보여지는 어떤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애초에 처음부터 투자로 접근을 하거나 뭐 리세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예. 처음에는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음. 그래서 몇십만 원부터 해서 정말 좋아서 샀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수집의 즐거움을 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스케일을 키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정말 사실은 일반적인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어떤 네, 흐름인 것이고. 그 사기당할 딱 좋아. 난 왜 자꾸 그런 생각만 들지? 아 그런가요? 너무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어디 쇼핑몰에 갔는데도 진짜 큰 그림을 네. 팔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린 건 아니고 뭐 디자인 같은 건데 네. 야 이런 거 집에 하나 걸어놓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봤더니 300만 원이야 가격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 300만 원이야 하면서 에이씨 그리고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유명 작가의 뭔가 판화 같은 그런 것도 거였나?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무슨 디자인인데 모르지. 네. 좀 유명한 건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네, 네. 있는데 약간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의 막 그런 게 꽤 큰 그림을 네. 팔던데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못 샀어요. 네. 작품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아까 뭐랬어요? 합리적인 걸 그런 기대하면 생각을 안 설명을 된다. 하니까 스스로 내가 뭘 잘 모르는 건가?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더군요. 들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비싸니까 어? 좋은 거 아니야? 뭐한 2, 3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지 하고 갔다가 네. 어. 아 맞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야. 네. 일단 비싸게 해야 되겠네. 네. 근데 언제나 이렇게 좀 명암이 있는 것 같은 게 미술 시장이 이렇게 팽창을 하고 하면서 뭐 우리는 뭐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술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트테크,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예. 뭐 미술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면서 사기 사례 이런 것들도 많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이거거든요. 갤러리 K 사태 혹시 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갤러리 K. 네. 뭐 얼핏 들어는 네. 봤는데 잘 모릅니다. 이 갤러리 K가 한 2017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아트테크 전문 업체예요. 네. 이 갤러리 K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 방식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단순해요. 사업 모델은. 투자자들이 갤러리 K를 통해서 미술품을 구매를 해요. 네. 그러면 갤러리 K가 그거를 기업이나 병원 등에 대여를 해줘요. 네. 거기서 얻은 렌탈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이때 갤러리 되게 모델은 괜찮네요. 네, 렌탈 수익을 왜냐하면 돌려준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언제 팔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마치 배당금 주듯이 네. 이거 어디다 고객들한테 렌탈해줘서 그쵸. 꼬박꼬박 네. 렌탈료를 받으면 맞아요. 이자 수익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아니냐. 거예요. 갤러리 K 측이 이때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는 두 가지였어요.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원금 보장이었어요. 원금 보장은 어떻게 해줘요? 몇 년 뒤에 보통 계약 기간이 1년에서 3년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갤러리 K가 당신이 이 작품을 산 그 가격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할 거다. 되사주겠다. 콜옵션 네. 해주겠다. 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까지 보장을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딱 들어가 있는데 너무 혹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정 기간은 네. 아주 그 짭짤한 수익이 또 들어오기도 했대요. 투자자들에게. 예. 그래서 이게 지난 2022년 연합뉴스의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 갤러리 K가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야. 워싱턴에 위치한 한 대학과는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트 딜러 학과를 설치하기도 하고 세상에. 뭐가 엄청 화려해요. 이러니까는 유명인들도 막 모델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점점 더 투자금을 늘리게 되는 거예요. 2천으로 시작했던 분이 1억까지도 투자를 늘렸다라는 인터뷰 다큐에서의 인터뷰를 좀 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매달 들어오던
이 수익이 딱 끊기고 음.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 사실상 이 그림을 렌탈했다라고 하는 병원이나 기관에서는 예. 돈을 주고 렌탈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무상으로 그냥 음. 그 빌려줬던 것이나 다름이 그럼 없었고 그 임대료를 어떻게 줬어요? 그러니까 렌탈료로. 받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전시를 해주는 게 작가들에게도 좋다라는 이제 뭐 병원 측의 입장, 어디 기관 측의 입장 이러면서 거의 무상으로 그들은 돈을 주고 그 그림을 렌탈을 한 게 그냥 거기다 아니라 걸어준 거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돈은 계속 투자한 사람들한테 뺏어주고. 그렇죠. 아, 완전 폰지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입장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라는 거였고 갤러리 K의 입장은 그 대표의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됐을 뿐이지 BM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다. 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직 뭐 수사 중에 있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그게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피해자분들을 다룬 이 사례를 다룬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그 미술품에 투자를 하면서 이분들이 너무 아쉽게도 미술 시장이나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이 너무 좀 사전 지식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예. 당한다가 아니라 예. 뭘 몰라서 뭘 당했다라는. 알았으면 더 안 당했을까요? 근데 어. 모델은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거를 되사줄게 같은 가격에. 그러니까 넌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야. 네. 그리고 임대가 나가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네. 조건 자체는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작품가를 산정을 하는 방식 자체에 조금 의구심을 가질 만했다. 이런 아까 우리 작품값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일단 갤러리 K가 여기서 그 매입가를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매입가가 뭐였냐면 거의 100% 호당 가격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당. 크기당 가격. 아. 보통 1호가 뭐 A4 한 절반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이 작품이 만약에 20호예요. 그러면 1호당 뭐 5만 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곱하기 20. 20호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작품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게 정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뒤에 당신에게서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미술 시장이 막 작품가의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투명하게 지금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 일단 미술품의 정찰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없다.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인 거는 같은데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정직한 가격이다라고 하는 게 뭐 맞는 말 같은데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치가 없는 없을 수도 그림인 있다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사이즈당 얼마라고 한 네. 거면 그냥 물감 가격만 받겠다는 뜻하고 비슷한데. 네. 그러면 이제 호당 가격이 작품값을 결정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을 때 끼치기도 해요. 근데 큰 게 그거는 비싸기는 하긴 해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어. 있으니까. 근데 그 호당 가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뭐냐면 정말 시장에서 아직 데뷔한 적이 없는 작가들 있죠. 아. 그런 작가들의 작품은 지금 레코드가 없잖아요. 예. 기록 레코드가 없으니까 일단은 호당 가격으로 좀 책정을 하는 측면이 있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온전히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작품 가격, 기성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매길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원금 보장이라는 것도 모든 투자에서도 이상하지만 특히 미술품 투자에서는 이상한 게 1년에서 3년 뒤에도 그 작품을 갤러리 K가 원금에 이제 똑같이 매입을 하려면 여전히 그 작가의 그 작품이 시장에서의 가치가 있고 렌탈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누구도 그건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뭐가 올라갈지 절대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 그림은 누가 그린 작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작가가 누구냐는 네. 것도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들은 바는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의 그 작가의 작품 좋아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돌아가시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심지어. 그게 참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작품도 있는데 예. 근데 그게 또 리세일을 만약에 생각하면 우리가 세금 관련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국내 생존 작가의 경우는 작품을 얼마에 내가 팔아도 그 세금이 없어요. 네. 아. 그런 측면에서는 생존 작가의 작품이 유리한 것이 또 있는 것이고
네,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일시적으로 뭔가 작품 가격이 뛰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수급이 어렵잖아요. 예.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뛸 수는 있죠. 물방울 작가인 김창렬 작가의 작품이 작고 직후에 확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안정세로 좀 내려간 다시 것처럼. 내려가요. 네. 아.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한 것만 딱 그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없고. 같고 여러 가지를 막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술 투자라는 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일 가능성이 높고 말한 대로 아까 전에 그 젊은 여성 작가가 네. 비싼 그 갤러리 대표하고 사귀면서 가격이 몸값이 뛰는. 그러니까 네. 그건 얼마든지 가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아. 그야말로 그냥 호가 장난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 시장이죠.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가 백값 너무 몰아주기. 쉬운 시장이니까 네. 그거는 선수들이나 하는 거지. 그냥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한없이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냉철하게 뭔가 또 바라보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리세일을 통한 우리가 뭐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한번 미술품 투자에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직 경매 시장에 많이 풀리지 않은 작품가가 너무 막 뛰지 않은 좋은 작가를 선점해서 사는 게 그게 핵심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작가가 누구? 그러니까 그 좋은, 안목이 있어야죠. 그 좋은 작가라는 게 안목이 제 의심은 좋은 작가도 안목이 있어야 돼. 네. 근데 그 안목이 객관적인 안목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평론가 집단, 네. 어떤 갤러리 집단이 얘는 좋은 작가야라고 말하면 뛰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선구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선구안과 내 선구안이 네. 다르면 그냥 말짱꽝이다. 그럼 이거는 어때요? 그러면 결국은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그렇습니다. 정보력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네. 학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예. 네트워크나 뭐 미술계의 어떤 인맥들을 통해서도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너무 지금 의심이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네.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술품을 어디서 사느냐 기본적인 어떤 좀 어디서 상식부터 사느냐? 가볼게요. 1차 시장이랑 2차 시장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1차 시장은 쉽게 말해서 새거 파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갤러리, 주로 갤러리, 아트페어도 될 수 있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 시장은 이제 중고품이에요. 근데 미술 시장에서의 중고품은 일반 중고와는 달라서 1차보다 가격이 더 뛰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옥션, 뭐 우리 뭐 크리스티, 소더비, 그러네. 서울 예. 옥션 뭐 이런 경매 회사, 그리고 PS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에서 공개적으로 경매를 붙여서 막 비딩을 해서 막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알리고 기록이 남지 않게 정말 프라이빗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런 경우는 이제 작품이 유찰이 되거나 뭐 이래도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유찰 기록을 또 피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어디가? PS라는 저 프라이빗 옥션. 세일. 네. 근데 이거는 좀 경매 회사와의 어떤 좀 그래도 거래 이력이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기회가 가는 경우가 좀 많죠. 예. 그래서 2차 시장은 뭐 이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개인이 진짜 내가 정말 초심자로 그림을 한번 사보겠어. 네. 라고 접근하려면 1차 시장인 1차 시장이 갤러리나 아무래도 뭐 아트페어나 네, 아니면 네. 작가가 나는 이거 팔겠습니다라고 네. 내놓거나 네, 그런 맞습니다. 데서 사는 걸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경매 이 2차 시장으로 가면은 비딩이 있는 경우가 네.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없이 뭐 1차 시장을 통해서 갤러리가에 사는 것이 보다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국내외 대표 경매사를 한번 보시면은 예. 요 정도 이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더비 예, 유명하고, 해외는 저 크리스티 세 곳 유명하고. 가장 그렇고 국내는 서울 옥션, K 옥션인데 전체 이 경매 시장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저 두 곳이 그냥 가장 크고 그러네요. 규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작가를 신진 작가를 샀다가 작품이 뛰는 경우 이런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할 때 이거 국내 아까 장 기자님이 힙하다고 했던 네, 네, 가나 출신의 아마코 부아포라는 작가예요. 유명한 분인가 보죠. 네, 유명합니다. 네. 이 작가 그림에 사진이 저 포스가 힙해 보이긴 하는데 패션에 정말 관심이 많은 작가예요. 이 작가 실제로 이 작가 이런 그림의 그림인데.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흑인 초상화, 흑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흑인 초상화를 주로 그리고요. 뛰어난 패션, 튀는 색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은 그 붓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는 핑거 페인팅을 해가지고 아하. 질감이 좀 독특해요. 이 작가 작품 중에 오렌지 셔츠라는 게 있어요. 네. 2020년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첫 출품이 됐었고 2년 뒤에 이 동일 작품이 상하이 크리스티 이브닝 세일에 역시 출품이 돼요. 예. 2020년도의 낙찰가보다 약 3배 오른 9억 4천 정도의 낙찰이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원래 비싼 게 더 비싸진 거 아니냐. 초보 컬렉터들은 절대 근접. 그렇지. 근데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건 이제 외국 작가의 사례이기 때문에 예. 국내 작가의 사례를 제가 가져오게 되면 조금 민감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 개인적인 실제로 제가 했던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신진 작가의 작품을 400만 원 정도에 제가 샀다가 예. 3년 뒤에 5,500만 원을 리세일을 하게 되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민감하니까 나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우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근데 이제 400도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100만 원 언더로도 컬렉팅이 얼마든지 국내 작가들은 가능한 작가들도 있어요. 예. 그게 뭐 어떤 게 그런 건데 이게 저런 거 예를 들면 뭔가 저런 가나의 저 작가가 이제 흑인 약간 패셔너블한 그런 사람들 초상화를 그렸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주목을 확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작품이 뭐야? 그리고 쭉 찾아봐서 가격이 갑자기 다 오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주로?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한 번 이렇게 낙찰을 딱 받게 되면요. 이게 지금 2차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1차 시장에서 그 갤러리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샀던 기존의 컬렉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사실은 작가의 어떤 그 수급량을 좀 조절하는, 통제하는 것도 중요해서 이럴 때 정말 작가를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컬렉터라면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부흥한다라고 해서 이 작가의 매물을 막 내놓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모든 컬렉터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난 이참에 땡겨야겠다. 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매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팽창돼 있고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는 그런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이 또 다음을 기대하면서 또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작가에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작가는 보아포 같은 경우는 요즘 보아포. 시대에 이 SNS가 예. 예술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이거를 좀 보여주거든요. SNS에 열심히 올리는군요. 네, 이 보아포 자체가 SNS 때문에 사실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 이 사람이 가나 출신의 그냥 무명의 작가였는데 케인데 와일리라고 하는 역시 아프리카계 미술 작가가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처음으로 발견을 해요. 네. 근데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래를 하던 로버츠 프로젝트라는 꽤 규모가 있는 갤러리에 이 작가를 소개를 해줬고 예. 그게 2018년도거든요. 그때 이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는데 이틀 만에 완판이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뭐 그 아트페어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도 또 완판이 돼요. 이러면서 완전히 2018, 2019년도에 이 사람이 1차 시장에서 이머징 아티스트로 확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기 있는 신진 작가가 되게 되고 2차 시장에 나오게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작가가 이머징 아티스트로 주목을 받고 작품 가격이 오르면 얼마나 이게 그 모두가 탐내고 네. 모두의 욕망이 막 모여드는 구심점이 되는지, 그러니까 작품이 상품이 되는 그 적나라한 현장을 우리가 보아포의 사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거든요. 이 보아포의 레몬 수영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뭐 아주 스토리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 작품을 처음 컬렉팅했던 사람은 보아포의 친구이자 컬렉터였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다가 2018, 2019년도에 보아포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예. 이러니까 2019년도에 이 레몬 수영복이라는 작품을 갤러리스트인 제프리 디츠라는 사람한테 판매를 위탁해요. 팔아달라라고. 그래서 제프리는 컬렉터이자 역시 뭐 아트 딜러인 심초이츠라는 사람한테 22,500달러에 판매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 이미 보아포는 뭐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작가였기 때문에
이때 그 작가의 작품을 매입한 사람들은 이거를 바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예. 암묵적인 좀 약속을 하면서 이 작품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게 실제로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 리세일 금지 조항이라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작품을 샀던 심초이츠라는 사람이 나 보아포의 너무 열렬한 팬이고 이 작가 너무 후원하고 싶고 라는 말로 작품을 받아갔다가 예. 4개월 만에 필립스 경매에 이 작품을 내놔요? 내놔버려요. 정말 4개월 만에.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작품이 그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요. 추정가 3만 파운드에 시작을 해서 67만 5천 파운드에 낙찰이 됩니다. 네. 약 요즘 그 환율로는 12억. 이거를 산 사람 누구냐? 영국 부동산 재벌이었던 아리 로스테인이라는 사람이 구매자로 알려져요. 근데 사실 이 뒤에는 보아포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 본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예.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작품이 너무 갑자기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시장에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게 예. 자기한테 좋지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가 이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름의 어떤 그 통제를 좀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작품을 산 거예요? 네. 비싼 근데 가격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스테인이라는 이 부동산 재벌에게 네가 사라. 대신에 이면 약정을 체결을 하는데 어떤 약정이었냐면 예상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되면은 내가 너에게 그 작품 차익만큼 작품을 더 그려주겠다. 그러면 이제 로스테인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작가의 작품을 또 얻게 되는 건데 저 정도 돈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나쁠 게 없는 거래였던 거죠. 그래서 더 그려줘요. 그래서 경매 후 2점을 그려서 로스테인한테 줬고 예. 뭐 해당 작품을 만약에 또 팔아서 차익이 생기게 되면 그 중에 일부 20%는 보아포인 나에게 줘라 뭐 이런 계약까지 이제 체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도 뭔가 약속을 했겠죠. 바로 되팔지 않겠다. 왜냐면 그게 너무 싫어서 지금 보아포가 이거를 한 건데 예.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로스테인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차익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해에 보아포에게 받은 2점의 작품을 바로 또 경매에 내놔버려요. 이 레몬 수영복도 또 몰래 팔아버려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이게 그 젊은 작가의 가격 상승률이 때때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이성적으로 막 치솟으면서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죠. 경쟁이 붙으면 더해지고. 가격이 시장은 굉장히 작은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수 있고 그렇죠.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네. 비싸다고 난 이게 좋아라고 네. 생각하면 서로 사는 시장이니까 네, 네. 그럼 뭐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치는 거죠. 뒤에서 작가가 해서 야 그림 내가 하나 더 그려줄게. 이걸 가격을 네가 뻥튀기 하면 그 그림 가격도 다 오를 거 아니겠니.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만약에 선점할 수 있다면 그 투자가 될 수 있는 내부 거잖아요. 정부 취득자.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 이때 이 시기에 보아포 작품가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라고 예. 하면 여기에도 역시 절대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어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여전히 있었고 블루칩 갤러리와의 협업, 로버츠 프로젝트부터 해서 그리고 경매 성과 자체가 좀 나니까 컬렉터들에게는 당연히 투자 심리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 뭐 컬렉터, 갤러리스트, 딜러, 작품 유통이나 소비와 관련된 이들이 적용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가의 가격을 당연히 띄우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아까 그 흑인 이름이 뭐였죠? 보아포. 굉장히 매력적인 것 네. 같아요. 그림은. 근데 이제 이게 얼마가 적정한지를 우리가 적정가는 알기가 없습니다. 너무 정말 어렵다. 그런 적정가는 없는 것이고 적정가를 알아야 최소한 예를 들면 이 가격을 내가 샀는데 내 경매에서 샀어요. 네. 이게 좀 비싼 건지 아니면 지금은 비싸 보여도 이게 싼 거야. 나중에 10년 후 20년에 진짜 비싸질 거야. 네. 그거를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보고 예상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그게 진짜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건데 방법이 아예 없지는 또 않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라 결국은 대표님 옆에 따라했습니다. 수익률 10배. 그래 수익이 10배의 신화, 템버거의 신화. 내부 정보를 그러면 결국은 그 네. 이머징 아티스트 오를 만한 이머징 아티스트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것이고 이거는 많은 컬렉터들 그리고 갤러리들의 고민인
이자 관건이기도 합니다. 예. 뭐 이런 조사를 보시면은 컬렉터들도 72%가 결국은 이머징 아티스트를 찾는데 주안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갤러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작가가 좋은 작가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그래도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당연하게도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 젊은 작가에서 우리가 좀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도, 것이고, 네. 그래 저런 작가여야 한 번 뜨면 크게 뛴다. 그러면 이 젊은 작가를 어디서 보냐라고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매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전시를 많이 보고 미술 사적인 뭔가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물론 그것도 안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목을 키운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시에 나오는 전시가 되는 작품들이 반드시 우리가 뭐 올드마스터들의 전시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처가 아닌 것이고 경매 시장과는 조금 무관하잖아요. 우리가 접근 가능한 작품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국내외 경매 시장을 좀 두루 들여다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보통은 경매 회사들이 아주 비싼 메이저 경매와 그렇지 않은 좀 규모가 작은 비메이저 경매를 나눠서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국외 시장에서 비메이저 경매에서 아직 뭔가 추정가가 높지 않은 작가들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왜 뭐 국내 시장을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국외 시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리세일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마켓이 더 있는 것이나 또 다름이 없잖아요. 국외에 이미 이제 그 시장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은. 예. 그래서 글로벌 아트 마켓에 대비는 했다라는 건 시장 수요는 있다라는 말인 거고, 그러나 아직 작품 추정가가 아직 높지 않은 작가들, 이 작가들 위주로 우리가 좀 리스트업을 일단은 해볼 수 있다. 국내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어떤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의 미술을 어떻게 차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요. 그러니까 과거를 좀 이으면서도 본인만의 개성을 어떻게 확립해 가는지를 보면 그게 곧 이 작가의 역량이자 철학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또 우리가 한번 예. 예. 봐야죠. 바로 네. 나왔다. 예. 네. 플로라 유코비치라고 하는 아까 아마 안 대표님이 가장 비싸게 그 작가예요.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나던데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 작가도 2021년, 2022년 그 미술시장 호황기에 등장을 혜성처럼 등장을 한 그 작가, 스타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뭐 작품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고 예.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 있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혹시 두 분 이 작품에서 이거 무슨 정원 누워서 머리 하는 그거잖아요. 이거 약간. 사람의 몸이 좀 예. 보이세요? 예. 네. 이 작가는 사실 작품 명도 좀 잘 붙여요. 아주 시적으로 그녀가 가진 걸 가질 것이다. 문학적이고 뭔가 생각하게 하는 요겁니다. 네. 프랑스와 부시에라고 하는 18세기 프랑스 화가의 작품을 저렇게 지금 변형을 시킨 거예요. 아하. 네. 그 프랑스와 부시에는 로코코 미술의 대표 작가이고 로코코 미술을 실제로 플로라가 주로 차용을 해요. 아하. 이 로코코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이 돼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된 양식인데 예. 우아하고 경쾌하고 부드럽고 장식적이고 그러니까 귀족들의 굉장히 사치, 향락 맞아. 이런 어떤 문화를 담고 있는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미술관에 가면 옛날 건데 진짜 입이 딱 벌어진 만큼 잘 그리는 것들 있어. 네. 옛날 건데 진짜 네. 너무 예쁘고 예쁘고. 너무 네. 예쁘고. 너무 그 당시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미술이 바로 네. 로코코 미술이거든요. 요런 게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걸 네, 근의 이 작품이 또 로코코 미술의 대표작이에요. 예. 이거를 지금 플로라가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매력 있다. 매력 있죠. 뭔지 딱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프라고나르 이 근해라는 원래 이 작품 18세기 이 작품은 귀족들의 은밀한 연애나 지금 쾌락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예. 좀 자세히 보면요. 화면 아래쪽에 지금 숲속에 누워서 여성을 바라보는 젊은 남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쉿 비밀이야. 뭐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네를 밀어주는 나이든 남성이 있어요. 삼각관계인 거예요. 아하. 네. 긴장감. 그러니까 어떤 비밀 연애, 귀족들의 비밀 연애. 아마 저
그네를 밀어주는 나이든 남성은 저 여성의 뭐 남편이거나 뭐 예. 이럴 가능성이 좀 높고 아래에 있는 저 숲에 숨어 있는 저 젊은 남성은 이제 애인이겠죠.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어떤 그 정말 향락적인, 쾌락적인 그런 장면을 그린 거고 네. 그거를 플로라가 지금 이렇게 그 변형을 시킨 거죠. 이 작품은 뭐 역시 비싸게 팔렸어요. 2022년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35억 원에 낙찰이 됐고, 네. 로코코 미술의 대표 주자는 이 사람도 있어요. 장 앙투안 와토라는 작가인데 예. 이 사람 작업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희극인 이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장르 자체를 이 사람이 장면을 많이 그려요. 네. 그래서 이 희극에 등장을 하는 삐에로, 음유시인 이런 캐릭터들을 주로 그리는데 특히 이 삐에로는 아주 순진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사랑의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가엾은 캐릭터거든요. 예. 그 캐릭터를 이제 삐에로를 그린 현실과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등장 인물인데 사실상 연기를 표정이- 하고 있진 않잖아요. 예술이다 근데 그림이. 네, 아주 보고 있으면 좀 슬프지 않나요? 예. 네. 장 기자님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럼요. 네. 최대로 집중하는 표정이에요. 말수가 급격히 지금 줄어드셨는데 네. 예. 어떠세요 이 작품? 약간 좀 취향이신가요? 약간 서글퍼져. 그래 슬픈 눈 진짜 슬픈 눈이 맞고 뭔가 슬픈 네. 눈이고 뭔가 사연이 많을 것 그렇죠. 같은. 예. 특유의 멜랑콜리가 있는 게 와토의 작품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대표작 키테라 네. 섬의 추랑이라는 작품인데 키테라라는 곳은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태어난 비너스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을 찾은 부르주아 귀족들을 그린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짝을 지어서 있으면서 예. 온통 이 사람들은 사랑이에요. 그러네. 사랑밖에는 할 것이 없는 사람들. 사랑밖에는 난 몰라. 네. 아주 향락적이면서도 쓸쓸함이 있는 것이 허무가 있는 것이 와토 작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왜 허무가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데. 사랑이니까요. 사랑의 끝은 허무 아닙니까? 너무 지금 감성이 없는 아니에요? 예, 예. 네. 사랑의 끝은 결실인가요? 그냥 사랑하면 좋구만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기자님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작업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 광대들을 그린 건데 그걸 변형. 요게 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 흘러넘치고 과한 감성이 있는 게 이 로코코 미술이라면 플로라는 어떤 식으로 이 과함을 등장시키냐면 정말 그 물감의 과함. 물감이 정말 흘러내리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재미를 느껴요. 흐르는 물감의 표현들 혹은 지금 여자의 치마가 아주 팝콘이 펑 터지듯이 예. 과장돼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플로라는 자기 작업의 특징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이런 특징이니까 옛날 거를 잘 유명한 작품을 일종의 오마주해서 좀 독특하게 해서 만든 네. 작품인 건데 저런 시도는 도안이면 뭐일 것 같아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옛날 게 있으니까 네. 좀 전통적인 느낌은 있지만 네. 이게 뭐야 이럴 수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하다. 그게 이제 작가의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실은. 시그니처로 네. 나는 원래 작품을 약간 현대적으로 바꿨어. 어떤 한 작가가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본인의 개성과 스타일이 딱 그렇게 확립이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플로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진지하게 뭔가 과거의 미술을 탐구한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기의 개성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본인만의 개성이 있는 작가가 좋은 작가인 것은 맞는데 네. 그 개성이 시장에서 원하는 개성인지가 더 그렇지, 중요한. 그렇죠. 네. 나만 좋으면 아무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럼 시장에서 원하는 개성인 걸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공부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들에서 아트 마켓에 대한 리포트들을 정말 요즘 많이 나와요. 패션이 뭐가 유행한다 하듯이 네. 이것도 유행이다. 네. 실질적으로 저 중에서 뭐 아트시나 뭐 이런 곳들은 네. 그 판매를 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어떤 작가가 어떤 뭐 추상이냐 구상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어떤 국가의 작가가 더 많이 팔렸냐 이런 그런 것들을 거. 막 다
다 이렇게 리스트를 예를 들면, 보여줘요. 예를 마켓 들면.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음. 지금 뭐 24년도에는 이 작가께 가장 많이 팔렸어. 가장 많이 그렇게. 뭐 거래됐어. 어떤 작가가 찾았어. 많이 팔려? 네. 요즘 유행이 이 작가야. 네. 인도 작가 것들을 컬렉터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어. 찾았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시장의 동향을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경매가 너무 비싼 경매가나 확 오른 경매가 이런 것들도 작가의 어떤 시장에서의 수요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은 뭐 비딩이 자꾸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팀만, 두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경매가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작가의 작품이 갑자기 뛰었다라고 해도 이게 반복적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지를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한 번만 그러고 말았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잘 모르니까 한번 떴어요. 네. 아까 전에 플로라 같은 그런 작가가 하여튼 신진 작가지만 어쨌든 뭐 주목을 받아서 떴어요. 네, 그렇게 떴다가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어? 있습니다. 한번 네. 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얘 이상한 작가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건 네. 반복적으로 경매가 되면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가격이 그러다가 작품 갑자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올라가면 경우. 좋은 건데 갑자기 아우 이건 아니야 아니면 네. 유행이 지나서 하고 푹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있죠. 있어요? 네, 얼마든지 있고 이 요인에도 그러니까 미술 시장 내부적인 어떤 요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수급량 조절에 실패했을 때도 작가의 가치가 하락하기도 그럴 해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작가가 이렇게 떴다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작가에게는 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이 사례도 한번 좀 봐보면은요. 보아포나 플로라나 여전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작가인 것은 맞아요. 예. 근데 둘의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낙찰가를 보면은 보아포 같은 경우는 유찰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좀 않게 있어요. 좀 있고 네, 과거와 비교해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그 짧은 시기에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샀다가 바로 리세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보아포가 한창 떴던 시기에는 미술 시장에서 그 제3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게 막 생기다가 흑인 아프리카 어떤 작가들 혹은 흑인 초상화나 흑인을 다룬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수급량 조절이 보아포와 플로라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보아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2차 경매 시장에 등장을 했고 플로라는 2021년도예요. 그래서 뭐 1년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플로라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 세 곳의 경매사에서 작품이 거래됐던 그러니까 공개 경매에 나왔던 건수를 한번 보시면은 공급량이 너무 네. 많았네. 보아포가 좀 많은 거예요. 네. 2배 정도 많았군요. 네. 거의. 플로라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좀 플로라는 그 갤러리를 통한 어떤 수급량 통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아포가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쉬워지면서 예, 작품 가격이 예전 같이 않아지는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이거는 이러다가 갑자기 또 저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듯이 없애버려야지. 아까 그 보아포 했잖아요. 이게 좀 자기가 사죠. 되게 사죠. 없애버리고 창고에 숨겨버리고 네. 막 이래야. 네, 가격이 숨겨버리고. 올라. 그래서 실제로 그럴 때 딜러들이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장에 좀 개입을 하기도 해요. 뭐 그 개인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내지 못하도록 뭔가 한 달치 작가를 좀 이렇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수급량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네, 뭐 미술품을 사시는 거를 고려를 하시거나 이런 예. 분들, 특히 2차 시장에서 그런 분들은 수수료의 문제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수료가 높아요? 높습니다. 아우. 낮지는 않아요. 예. 이런 구매할 거고. 때 한 20% 정도는 예, 이건 이제 부가세 포함
금액인 것인데 아니 왜 옥션 회사들이 20%나 먹어요? 중개 한번 거래할 때? 플랫폼이니까 그 중개 수수료. 배우시려고요? 야, 우리는 옥션을 해야 네. 되겠네. 우리가 살 투자할 게 아니고. 중개 수수료를 좀 이제 받는 거고 해외는 더 받아요. 예. 와우. 구매자 수수료가 무려 이제 26까지도 가고요. 예. 판매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10%, 11% 정도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예. 원하는 장사구나. 잘만 네. 하면.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판매자 수수료는 뭐예요? 구매자 수수료 구매한 내가? 사람은 20% 떼가고 판매한 사람한테도 내가 10% 작품을 떼가고. 위탁한 거죠. 내 작품 팔아줘. 야 진짜 원. 내 작품 팔아줘라고 했을 때, 예, 이 정도.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리세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수수료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의 차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해외 경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국내까지 오는데 비용이 또 들고 예. 국내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운송비가 또 들고 운송비 그걸 누가 내요? 운송비는 누가 내야 돼? 산 내가 사람이 내는 곳이죠. 산 사람이 네네. 아 내가 소더비가 맞습니다. 샀어요. 네, 한국으로 네. 가져오려면 그 운송비 내가 내야 돼요? 왜냐하면 소더비에서 내가 샀으니까 내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내 거니까. 네. 이제부터 내 거니까. 네. 그러네. 그 말 되네. 내가 네. 샀으니까 내가 가져와. 그럼요. 배송은 안 해준다. 네, 배송을 이제 따로 업체를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되죠. 저희 차 사도 배송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미술도 그러네. 상품이니까는 그러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예. 된다라는 거고요. 네. 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네. 우리가 그 미술 언더스탠딩이니까 전시를 또 소개를 그럼요. 안 해드릴 수가 괜찮습니다. 없죠. 네. 지금 요즘 국립중앙 예.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새나라 새미술 조선 정기미술 대전이라는 전시인데요. 이게 조선 정기의 미술을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예요. 예. 근데 한 600여 점 정도의 작품이 출품이 됐는데 이 중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볼 수 없는. 보기가 좀 어려운 작품들. 그러니까 국내외 72개 기관에서 지금 72개 기관에서 작품들을 다 빌려왔거든요. 네. 이 중에서 국보가 16건이고 뭐 와. 보물이 53건이고 이야. 작품을 대여하고 모으는 데만 지금 4년이 걸린 전시거든요. 조선 전기라고 하면은 조선 건국 이후에 한 200여 년간을 지칭하는 시기인데 예. 이때가 뭐 유교적 가치관이나 생활 규범이 형성됐던 시기이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 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조선 후기 미술에 비해서 전기 미술이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 일단은 현존 작품 수가 적기도 적고 그 그렇겠어요. 적은 작품들이 다수가 또 국에 나가 있어서 모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 작품들이 이제 한 자리에 좀 모이게 된 거고 도자, 서화, 불교 미술 세 장르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불교 미술 파트가 좀 흥미로웠어요. 예. 왜 흥미로웠냐면 예. 조선은 유교적 이상을 토대로 그렇습니다. 그 근데 불교 됐잖아요. 미술이 그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의 불교 미술은 뭐 연구자들한테도 사실상 큰 어떤 주목을 받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시기에 백성들에게 불교는 유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지. 내세의 이렇게 문제. 양반들이 유교의 나라를 세웠어도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불교를 그렇죠. 버렸겠어요. 네, 네. 그런 죽음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불교 미술은 이때도 많이 제작이 됐었거든요. 그 불교 미술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예. 티벳의 영향을 받은 아주 그 귀여운 그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앉아 있는 이런 야, 이것도 우리나라 네. 작품이에요? 네네. 와. 이런 진짜 것들을 우리가 좀 특이하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전시에서 어렵게 또 구해온 백자철화 매중문호 이런 것들, 야.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전시는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흥미로웠던 게 사실상 서화 파트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예. 한자 문화와도 저도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이질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미술 작품도 보면은 뭐 안빈낙도의 삶이랄지 정말 그 꾸밈 없는 아이의 그 아이를 그린 작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시대 미술을 볼 때와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감각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거나 이상향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세계를 담은 미술이 또 여기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 그 문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바라볼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는 곳이 산수화 속 세상이고 그런 어떤 세상을 다룬 미술들을
이 전시에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야, 요거 한번 꼭 만만이네. 가보셨으면 좋겠고 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거의 뭐 격주마다 하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 박물관 문화연 무료 공연이거든요. 예. 너무 좋아요. 뭘 하는 정말- 건데? 뭘 하는 건데? 무슨 공연? 공연 뭐 음악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그냥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 공연의 퀄리티가 정말 우리의 국립의 품격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마지막에 양방원 피아니스트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파이널을 또 아하. 장식하고 여기에 이제 그 진행자가 저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네. 정기적으로 제가 근데 그렇군요. 그래서 가져온 건 아니고 어. 정말 저희 공연 이 공연이 너무 좋은데 누구 아까 그 사진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 접니다. 아름답죠. 네. 저예요. 근데 저희가 야외 공연을 많이 해요. 예, 이렇게 날이 좋을 때는. 그래서 지난번 공연 모습인데 정말 시민분들이 꽉꽉 차요. 근데 그러네요. 너무 볼만하거든요. 여기 아니 저는 저희 동네니까. 맞다. 저는 이 공연 보러 안 가는데 자주 가는데 경치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앉아서 보면은 남산이 이렇게 쫙 네, 타워가 보이잖아요. 정말 꼭 사진에도 많이 나와요. 네, 오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공연을 하는데 이게 야외 공연이에요. 근데 이 야외 공연이 이번 주까지 하고 한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좀 한동안 또 쉬었다가 8월 중순에 다시 시작을 하니까 요게 이제 또 보실 수 있는 네. 또 기회니까 꼭 한번 너무 좋은 공연이니까요. 네, 꼭 오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가면 또 알겠습니다. 이세라 대표님도 만날 수 있다. 네. 마이크 잡고 있는. 네. 국립중앙박물관 사실은 뭐 무료 공연도 많고 너무 되게 좋아요. 좋죠. 네. 많이 이용해야 돼요 사실. 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아, 그렇지. 주말이니까 한번 또. 조금 장 기자님은 조금 멀으니까. 그래요? 정말 라이딩 해드리고 싶네요. 미사리 이쪽 좀 멀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오늘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술 투자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고 자신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 다음 시간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꼭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절세의 관점에서도 이 미술품 구입은 너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절세. 아니 그런 생각은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이름 없는 작가인데 저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누군가 줬어. 음. 하여튼 막 사인도 있어. 네. 조그만 작품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알아? 그림을요? 그림. 그래서 집에 이렇게 네. 걸어놨어요. 모르는 것이죠, 정말. 혹시나 알아? 뭐 네. 하면서 그런 약간의 그런 기대감은 네. 있더군요. 복권처럼 네. 로또 복권처럼 혹시나 이게 대박 나는 내가 사후에 죽어서 뭐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면 이게 갑자기 대박 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감은 들더군요. 그럴 수 있죠. 네. 미술은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네. 작게 시작했다가 큰 결실을 맺는 걸로. 언더스탠딩에서 미술을 신진 작가들을 소개를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사고 우리가 소개해주면 프런트 러닝인가? 중개 플랫폼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 뭐라 그러는데? 야, 그거는 뭔가 좀 문제는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아치뉴 이세라 대표님. 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